안녕하세요. 도시일반의 슈퍼해마입니다. 도시일반 76강 인연법 세 번째 고찰 시작하겠습니다. 인연법을 통찰하는 시간 벌써 이제 세 번째 시간이죠. 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인연법의 근본적 원리에 대해서 이제 통찰을 하고 있죠. 인연법이라는 그 근본적 원리라는 것, 즉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를 뜻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진리에 대해서 통찰을 하고 고찰을 한다라고 보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연결되어서 이제 아셔야 되는 게 이 진리라는 것은 지식하고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배운다든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흡수하는 모든 것들을 지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을 지식인이라고 하고 뭐 전문가라고도 하죠. 전문 직종 이런 것도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전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전문가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데 진리는 내가 안다라는 개념보다는 진리는 깨닫는다라는 표현이 더 맞는 말입니다. 진리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무언가를 많이 안다고 해서 진리를 이해하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도시혈반 이제 76강이죠. 전체 강의를 보면은 한 100강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제 3년차 정도 되는데 100강이라는 컨텐츠를 올리면서 진리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통찰한 내용들을 올려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이론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온몸으로 느꼈던 모든 것들을 인간의 말로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은 제가 모든 것들을 설명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저희 이제 도시혈반 구독자분들께서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신 분들이 질문을 주실 때 분명히 그분들도 이 영상을 봄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지식을 흡수를 하셨죠. 그죠? 아, 이론이 이런 거구나. 아, 진리는 이런 거구나. 대충 흡수를 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 그래서 나의 환경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된다라는 식으로 질문을 주신단 말이죠. 자, 분명히 제가 이론적으로 진리는 이런 것이다 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리고 그 설명을 구독자분들이 들으셨고 이해를 하셨단 말이죠. 이론적으로. 그런데 왜 또 이런 질문이 나오는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는 지식처럼 이론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진리는 나 스스로 각성하라고 깨닫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의 답을 스스로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론을 백날 첫날 흡수한다고 해서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첫 번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죠. 갑자기 3년 동안 정말 미친 듯이 정말 목숨 걸고 독서를 했었다. 그런 게 시기가 됐다라는 거죠. 인연으로. 목적은 진리는 무엇인가 였죠. 자, 어쨌든 이렇게 이론적으로 지식을 흡수를 했단 말이죠. 흡수를 하고 나서 사회로 다시 나가서 그 흡수된 이론을 가지고 사회를 바라보고 써봤는데 전혀 이게 써지질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도대체 이게 뭐지 하고 이제 혼란이 오죠.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런데 계속 온몸으로 이게 체감을 하면서 이제 깨달았던 것은 우리 인간은 이 지식만 가지고는 절대로 마음이라는 것이 온전하게 각성을 하지 못하는 거구나. 마음이라는 것이 느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느끼려면 내가 이 온몸으로 무언가에 대해서 이렇게 체험을 해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온몸으로 부딪혀서 느껴야 이 마음이 느낌을 받는 거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 당시 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때 지식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리고 우리 인간은 이 지식에 갇히는구나. 내가 지식을 많이 흡수를 했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안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진 모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자면 깨닫는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식을 넘어서서 어떤 사물이나 환경을 본질적인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사물이나 환경의 본질적인 이해를 하려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통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제대로 이해하고 통찰하는 것을 또 넘어서서 이 마음이 느껴져야 됩니다.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면 아무리 뭔가를 제대로 통찰을 하고 이해를 한다고 해도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어떤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서 무수하게 겪으면서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하죠. 내가 그래서 그 환경에서
깨달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러면 그 깨달았다는 그 표현은 무수한 그 환경 속에서 정말 그 찰나의 마음이 느껴지면서 순간적으로 탁 하고 깨달았다 그 표현이거든요. 진리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환경을 무수하게 내가 온몸으로 체험을 하면서 그 순간순간 찰나 일어나는 그 마음이 느끼는 것들이 깨달아지면서 마음이 스스로 동한다. 그러니까 스스로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깨달음은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닙니다. 깨달음은 온몸으로 내가 환경을 받아쳤을 때 스스로 작용되어서 일어나서 깨달아지는 거지, 뭐 내가 깨달아야지 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자, 이제 제가 두 번째에서 말씀을 드렸죠. 우리 인간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의 삶의 여정 안에서 천태만상의 환경, 즉 인연을 마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각자가 일어나는 그 업에 따른 천태만상의 삶의 여정을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단순 명료하게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어쨌든 이렇게 서로 다른 삶의 여정을 각자 살아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여정의 전반적인 공통점은 나 스스로가 성장을 하기 위함입니다. 내가 태어나서 뭐 눈으로 보고 듣고 환경을 접하면서 나 스스로 앞으로 나아가면서 성장을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성장한다라는 말은 이 안에 나 스스로 가진 이 모순을 교정하고 찾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모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죠. 모순적이다 라는 말은 내가 나를 생각하는 것과 상대가 나를 바라보는 것의 차이가 많이 다른 사람들, 내가 나를 객관화시키지 못하고 주관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나를 판단해서 오류가 생기는 모든 것들을 모순적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어쨌든 모순적인 것을 교정하기 위해서 환경이 이렇게 또 일어나는데 이것도 인연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자,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나 스스로 돌아보지 못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은 대단히 모순적이고 오류투성이인 존재들입니다. 이런 존재이면서 동시에 나 스스로를 돌아볼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드시 모순적인 생각이나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가 나를 보려면 우리가 이제 거울이라는 도구를 써서 보죠. 우리가 보통 거울을 볼 때 어떨 때 봅니까? 뭐 세수를 하거나 뭐 모욕을 하거나 또는 여자분들은 화장을 하거나 또 뭐 옷을 입거나 이럴 때 나의 외모, 겉모습이 어떤지 체크를 할 때 자, 거울을 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화를 낸다든지 뭐 어떤 감정이 일어난다든지 무언가 내가 집착을 한다든지 이럴 때 우리가 거울을 볼 수 있습니까? 안 보겠죠. 내가 지금 감정이 일어난 상태 때 내가 나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은 그렇게 내 감정적인 행동을 하고 있을 당시 때 그 시점에서 내가 나 자신을 볼 수 없게 되어 있죠. 하지만 이렇게 행위하는 나를 제3자, 즉 상대는 그 사람 입장에서 보고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로 통찰을 하자면 우리 인간은 상대를 통해, 그러니까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되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인간은 각자의 삶의 여정을 살아가는데 공통점은 스스로 성장하기 위함이다. 이 성장함에 모순을 교정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데 나의 모순을 어떻게 교정을 하냐면 상대를 통해서, 그러니까 상대라는 거울을 통해서 내가 교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도 인연으로 형성되는 이유 중에 한 가지 근본적 원리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자주 보는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주제가 이제 이혼에 대한 주제를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내용이 뭐냐면 세 쌍의 부부가 나와서 이제 뭐 조정위원회처럼 열어가지고 이 부부들의 문제점들을 이제 영상을 틀어서 보면서 뭐 숙려 기간을 가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세 쌍의 부부가 나오는데 이제 한 부부씩 이제 영상을 트는데 남자 입장에서 영상을 틀 때는 여자의 문제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고 여자의 관점에서 영상을 틀 때는 남자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순서가 돌아가는데 이제 나머지 부부들은 이제 뒤에 앉아서 그 영상을 같이 시청을 하죠. 이제 하게 되는데 남자 입장에서 여자 문제점을 먼저 틀면은 말 그대로 여자의 문제점만 막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 영상을 보면서 출연자들이 관여를 합니다. 입을 댑니다. 참 저 여자 문제 많다. 와, 이런 상황에서 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이제 남자 편을 들고 걱정을 하죠.
그러면 남자가 자기 편을 들어주니까 그래도 뭐 오길 잘했다 뭐 이런 표정 짓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간이 지나고 나서 여자 입장에서 남자의 문제점을 보여주면 또 출연자들이 관찰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와, 그럴만하네, 이유가 있네, 뭐 끼리끼리 만났네, 아까 뭐 남자 편 들었던 거 취소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남자든 여자든 부부가 되어가지고 살아가는 이 구조들은 정확하게 서로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서로 모순된 점은 비슷하다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모순이 서로 다를 수는 있습니다. 뭐 한쪽이 폭력적이라면 한쪽은 엄청나게 자기중심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모순이 다를 수는 있지만 그 모순의 정도가 서로 비슷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것은 남자든 여자든 상대 탓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이렇다, 이 사람 때문에 이렇다라고 상대 탓을 합니다. 말씀드렸죠. 우리 인간은 나 자신을 돌아볼 수가 없다고. 자, 이 프로그램에 출연한 사람들은 집에 뭐 방에 카메라를, 보통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편집을 하기 위해서 영상을 촬영을 하는데 카메라를 뭐 거실에도 뭐 2대, 3대, 방마다 2대 이렇게 하니까 보통 10대 정도 카메라를 집안 곳곳에다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이렇게 설치된 카메라에서 찍힌 영상을 이제 편집을 해서 이제 우리가 보는 건데, 여기 출연자들이 살면서 그렇게 수많은 카메라가, 그러니까 제3자의 관찰자 시점에서 나를 찍어서 내가 평상시에 행동하고 말하는 것들을 영상이 편집된 영상을 보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경우 처음 겪게 되는 거죠. 자, 이 경험을 하면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내가 저렇게까지 모질한지 몰랐다, 내가 저렇게까지 오류가 많은지 처음 알았다 라고 표현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 창피해서 이렇게 그 영상을 못 봅니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가지고 창피하다고 못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연법으로 상대를 통해서 이 환경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재밌는 점은, 자, 이렇게 당사자들이 영상을 트는 것을 다른 부부들이 보는데 이 다른 부부들도 각자 문제가 있어가지고 나오는 부부들이거든요. 보통 방송에 나올 정도 같으면 문제가 심각한 부부들을 선정해서 나옵니다. 보편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해 보고 있으면 누가 봐도 와, 저렇게 어떻게 살지 할 정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타인 부부가 살아가는 삶을 이제 영상을 보면서 잠깐 카메라로 그 사람들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떠한 표정을 짓냐면 와,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 이렇게 표정을 짓습니다. 와, 저건 진짜 아니지 않나라고 남을 질책하는,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는 이 사람들이 나중에 이제 차례가 되어서 영상을 틀면 이 사람들 삶도 과간이거든요. 그런데 자기 모습은 생각 안 하고 어떻습니까? 남을 평가하죠. 우리 인간은 이렇게 모순투성이, 오류투성입니다. 우리 인간은 내 모습을 내가 객관화시키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나를 제대로 돌아보는 것 자체가 엄청 깨달아야 가능한 겁니다. 제가 이 공부를 하는 중에 또는 거의 마무리하는 중에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보면 이 사람의 말투, 말할 때 어떤 무의식적 습관들, 행동들이죠. 그리고 이 사람과 대화를 하면서 이제 관계를 조금 유지하다 보면 어떤 환경이 딱 일어났을 때 이 환경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반응하는지 정도도 같이 이제 관찰합니다. 전방위적으로 보는 거죠. 말씀드렸죠. 사물을 여러 각도로 이렇게 본다고. 이 사람도 그렇게 제가 이렇게 유심하게 이렇게 딱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의 대략적인 성격이 딱 나옵니다. 그리고 성격 안에 포함된 오류나 모순이 딱 드러납니다. 자, 이 모순과 오류가 드러났죠. 그렇죠. 그러면 정확하게 이 드러난 오류와 모순만큼 이 사람의 인연, 즉 환경이 일어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 입장에서. 제 눈에 이제 보이죠. 보이는데 그 당사자인 이 사람은 그 사람 환경이 왜 그렇게 일어나는지 본인은 못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재밌는 것은 제가 이제 이 도시 열반이라는 것을 이제 운영을 하고 이런 쪽 길을 가고 나서부터 뭐 종교적인 또는 영성 공부, 뭐 마음 공부라는 이런 단어를 우리가 쓰죠. 자, 이런 공부를 하는 사람들을 조금 더 접하게 됐습니다. 제가 과거에는 종교도 없었고 뭐 영성 공부, 마음 공부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인연법으로 이런 사람들을 접할 기회가 별로 없었었는데 이제 이런 길을 제가 가면서 이런 카테고리죠. 이런 쪽 부류의 사람들을 조금 더 많이 접하게 됐습니다. 특히 종교 쪽 사람들을 많이 접하게 됐는데 여기서 참 정말 신기한 것은
종교를 가지지 않은 사람, 뭐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거나 안 하는 사람보다 오히려 종교를 가지거나 영성 공부를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더 모순적이고 더 고집스럽고 더 오류가 많은 사람들을 훨씬 많이 만나게 됐었거든요. 저는 이 부분이 제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우리가 뭐 영성 공부나 마음 공부 이런 단어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런 나 자신을 찾는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 공부를 하지 않는 사람보다 자기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잘 알고 이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전혀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오히려 어설프게 어떤 지식만 흡수를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보나 지식을 흡수해서 내가 이 정도를 알고 있다. 난 이 정도를 배웠다. 그래서 나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이런 주관을 불교로 말하면 이런 식을 일으켜서 내가 니네들보다 뭔가 더 많이 알고 있어. 그래서 어떤 부분들을 많이 깨달았어. 이렇게 스스로 착각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되게 많이 만나봤고 봤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종교에도 포함이 됩니다. 종교는 믿음이라는 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믿음이 이 강하게 주관이 확립된 사람들은 이 대화 자체가 안 됩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할 이 빈틈 자체가 없습니다. 원체 그 믿음이 자기만의 믿음이 강해져 버려가지고 그러면 자기만의 믿음이 확고해서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믿는 믿음만 옳다라는 그 강한 신념이 그게 올바른 걸까요? 저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고 그게 올바르고 바르다라는 기준은 건 뭐냐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모순적이냐는 기준으로 저는 바라보거든요. 이 사람이 종교가 뭐 기독교든 불교든 뭐 천주교든 힌두교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종교는 믿음이 강한 것이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기준이 뭐냐면 이 사람이 얼마나 말하는 것과 사람을 대할 때 모순적인 사람이냐 그걸 보거든요. 그 기준을. 이 사람이 만약에 어떤 올바른 믿음을 가졌다면 사람을 상대할 때 인연을 대할 때 모순이 덜 해야 되는 게 바른 건데 그러지가 못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들이 참 문제점이 많구나. 지금 현재 종교나 이런 우리가 뭐 마음 공부를 한다라는 또는 영성 공부를 한다라는 그래서 뭐 명상을 하고 이렇게 하죠. 하는데 참 이런 것들이 오류투성이고 정말 문제가 많고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교정을 하지 않고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정말 많이 느끼고 관찰하면서 배우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제가 이제 자주 보는 프로그램 이혼하는 그런 내용들처럼 나도 문제가 있어서 이혼을 하러 가놓고 그러면 내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해서 고칠 생각을 해야 되는데 남의 문제에 대해서 뭐 이렇다 저렇다 아이고 와 저건 진짜 아니잖아 이런 것은 정말 큰 인간의 모순이고 오류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내가 나를 객관하고 반성을 할 때는 자기 성찰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한 가지가 자기 성찰이거든요. 나의 성찰할 때는 나한테 모든 집중을 가하는 겁니다. 남들이 어떤 모습을 갖고 있든 그것에 내가 귀 기울이면 안 됩니다. 모든 문제점을 나를 돌아보는 곳에 그러니까 나에게 포커스를 맞춰야 되지 남을 판단하면서 지적질하면서 나의 모순을 고친다? 그런 법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뭐 108배를 하고 뭐 3000배를 한다는 것은 나 자신을 반성하고 성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빌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각성하고 돌아보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럴 때는 온전하게 나의 문제점에 대해서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불교에서 무건수행을 하죠. 무건수행도 동일한 이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건수행은 상대가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 말을 내가 받아치지 않겠다. 판단하지 않겠다. 뭐 불교 용어로 치면 분별하지 않겠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가 됐든 내가 상대의 말을 흡수해 보겠다라는 의미를 수행, 즉 공부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왜냐? 진정한 영성 마음 공부를 할 때는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흡수하는 시기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흡수를 하지 않고 내가 대받아 쳐버리면 이게 공부가 안 됩니다. 흡수가 돼서 나의 영적 영양분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 서론이 좀 길었는데 결론적으로 우리는 진리를 지금 통찰하는 중이고 진리는 지식과 다르기 때문에 어떤 지식을 흡수하는 게 아니라 깨닫는 영역이다. 이 깨닫는 것은 모든 면을 통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온몸으로 체험을 해서 이 마음이 느끼고 마음작용이 반드시 일어나야 된다. 그럴 때 나 스스로 참여하는 마음이 일어나면서 나 스스로 이 마음이 그러니까 모순이 오류가 스스로 교정된다. 내가 교정을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스스로 자동 교정이 된다라는 거죠. 대자연의 법칙은 모든 것은 스스로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가 아니라 스스로 그렇게 작용이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 인간은 나 스스로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없는 존재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라는 인연, 즉 환경을 통해서 매 순간 나를 교정하고 돌아봐야 되는 각자의 삶의 여정을 우리는 살아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인연, 나의 환경을 탓하는 것은 나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탓을 하게 된다라는 최종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시간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두 번, 세 번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두 번째 스토리에 대해서 조금 그 내용을 정리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제가 두 번째 때 설명을 드렸죠. 저는 그 15년, 16년 전 당시 때 되게 열정적인 삶을 추구했었다. 그래서 뭐 그 돈을 잘 벌고 싶었고 성공하고 싶었다. 내가 누구한테 기대지 않았고 기댈 데도 없었지만 기대지 않고 나 스스로 일어나서 성공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정적인 삶을 사는 게,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게 내 인생의 가장 최상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개념을 가지고 있었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사업적인 문제가 일어나면서 돈적인 문제들이 이제 밀어 닥쳤다고 설명을 드렸죠. 자, 이것도 환경이고 인연입니다. 어떤 환경이 이제 일어난 거죠. 그죠? 일어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현재 시점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그죠? 그러면 이 현재 시점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정말로 복합적인 요소들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재 일어난 이 문제 하나만 가지고 이게 이렇다 저렇다라고 판단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누군가가 저한테 해머님, 제가 현재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건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제가 이 현재 일어난 요소를 가지고 제가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당시 때로 돌아가서 제가 사업을 열심히 해왔는데 갑자기 논리적으로 따질 수 없는 이런 문제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이거 왜 이런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누군가가 답을 내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통찰을 하자면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자, 현재 이 시점에 일어난 이 문제라는 것은 과거에 연속된 어떤 문제들이 결과론적으로 드러나는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일어나는 지금 이 환경이 지금 내 눈에는 문제라고 보여지지만 먼 미래에 일어날 결과에 대한 원인이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 현재 시점에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 세용지마 뭐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말을 주워왔는데 자식이 이 말을 타다가 떨어져서 뭐 다리가 부러져서 뭐 처음에는 재수가 없었다. 그런데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났는데 군대를 안 갔다. 그래서 또 재수가 있다. 뭐 이렇게 재수가 있었다 없었다 이렇게 바뀌죠. 그죠? 그래서 인생은 세용지마다. 알 수가 없다. 이런 말이 있단 말이죠. 이 이치랑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현재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인연, 이 환경이라는 것이 어떤 과거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인지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원인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것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말로 나의 인생을 전체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전생의 과거까지 해석을 통틀어 해가지고 연결해서 유기적으로 해석을 해야 이 현재라는 게 결과가 낼 수 있는데 이 정도로 결과를 낼 수 있는 인간이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당 찾아가가지고 신점을 봐도 잠깐 앞에 보이는 이런 것들만 얘기를 하지 신내림을 받은 그 신들의 존재도 모든 것들을 다 알 수 없고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100% 정해진 게 아닌 거거든요. 왜냐?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하지만 큰 틀에서 정해진 것들만 몇 개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또 있습니다. 뭐 아무리 뭐 대단한 신이라 해도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절대로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어쨌든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와서, 자, 제가 이제 그 당시 때 그런 마음이 일어났고 환경이 일어났죠. 그죠? 사업을 성공해야 되겠다. 열정에 막 감정이 갑자기 그 당시 때 좀 심하게 났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때보다 운동도 더 열심히 했고,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리고 일도 뭔가 더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때부터 갑자기 막 저를 막 꾸미고 관리하는 그런 에너지가 더 많이 환경적으로 계속 일어났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인연이죠. 이제 이렇게 지내면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다가 또 헤어지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고 헤어지면서 어떠한 집착이 더 일어나게 됐었냐면 나는 더 성공해서 내가
나 스스로 일어나서 반드시 내가 원하는 삶을 살 거야 라는 다짐을 계속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는 제가 성공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읽었거든요. 오로지 성공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인생이 모든 게 사업, 내 일, 성공하는 이쪽 길에만 온전히 집중을 제가 이제 하게 된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충격파가 팍 오면서 일로 꺾이게 됩니다. 이게 이제 운명이고 숙명이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가거든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자, 왜 여기서 탁 하고 튕겨서 일로 갔냐. 제가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에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나에게 필요한 조건. 그 컵은, 오늘은 컵이 좀 바뀌었습니다. 이 컵은 얘인데, 이렇게 생긴 형태의 컵인데,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고, 이런 형태여야 됩니다. 자, 이렇게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게 나에게 필요한 조건인데, 나는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좋아 보입니다. 내 에고나 내 뇌가 이게 좋아 보여요. 나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내가 성공을 해가지고 남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잔소리 안 듣고 내 마음대로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 했죠. 저도 그랬습니다. 난 이쪽으로 가고 싶어. 자, 왜 이렇게 하냐면, 자,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부모님이 이 10,000원을 들고 가서 저기 가서 이거 이렇게 사와야 된다 하고 심부름을 시키세요, 부모님이.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까먹을까봐 목록으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이거 잘 외워야 돼. 이게 외웠어요. 네, 잘 외웠습니다. 이제 갑니다. 부모님이 집 밖을 딱 나가기 직전에 딴짓 하지 말고 그것만 사가 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죠? 자, 이제 집 밖을 딱 나왔어요. 이제 룰루랄 하면서 갑니다. 기억을 해요. 부모님이 이것만 사오라고 했지. 그러니까 절대로 딴짓하면 안 돼. 이러면서 갑니다. 딱 가는데 뭔가 내 눈에 되게 좋아 보이는 뭔가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좀 막 모여 있어요. 뭐지? 궁금하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막 여러 명이 모였으니까 저기서 뭐 하고 있지 하고 사러도 가야 되는데 궁금해요. 그래서 내가 여기 갑니다. 가서 이렇게 끼어서 보는데 뭔가 되게 신기하고 재밌는 거래요. 한참을 봐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를 몰라요. 보고 있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니도 한번 이거 해볼래? 제가 이거 해도 돼요? 해봐도 돼. 진짜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시간이 이걸 하면서 어떻게 가는지를 모르고 4, 5일 했던 거를 어떻게 됩니까? 망각을 해버리죠. 우리 인간은 망각하는 동물입니다. 까먹어버려요. 전생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고 까먹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번 생에 뭐 하러 왔는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면 잊어버리고 안 하면 괜찮은가? 안 그렇습니다. 충격파를 받아 튕겨가지고 계속 일로 가게끔 상처 고통을 받는다라는 거죠. 왜냐? 나는 일로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번 생의 삶의 여정을 일로 가기 위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태어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이 세계는 참 이렇게 돈 잘 벌고 하면은 참 재밌는 요소들이 정말 많거든요. 욕망을 추구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렸단 말이죠, 천지에. 돈 잘 벌고 돈 많고 이러면은 이 세상은 정말로 즐길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저도 똑같아요. 즐길 거리가 많은데 굳이 그 혼자 고립돼가지고 그 진리 찾겠다고 골방에 앉아가지고 막 사색하고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굳이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면 즐거운 거 찾아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특히나 저처럼 이렇게 진리를 찾아야 되는 운명은 혼자 시간을 정말 오래 보내야 되고 고독하고 고립되고 외로운 거는 당연한 거거든요. 이건 당연히 받아들여서 가야 되는 삶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걸 선택을 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재밌고 즐거운 거 하겠죠. 그래서 저도 이쪽에 빠져가지고 일로 계속 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돈의 문제가 이렇게 탁 생깁니다. 지금도 그 당시 때 일어났던 일이 왜 그 일이 일어났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뭐 일을 하다 실수를 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갑자기 그런 일이 2번, 3번, 4번 이렇게 쌓이면서 나중에 터지기 일보 직전에 가는데 중요한 것은 터지지 않습니다. 왜냐? 필연을 만났어야만 되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이 필연을 만나면 이 환경이 다 해결되는 환경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 때는 몰랐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점에 어떤 일이 생기는 이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을 예를 들면 이 부분, 단면, 이 물체 이 단면만 가지고 자 이거 뭡니까? 물어보면 잘 모른단 말이죠. 눈먼 장님 코끼리 만진다 하죠, 그죠? 눈먼 장님이 코끼리 다리만 이렇게 만지면 어떻습니까?
뭔가 꺼끌꺼끌하고 이게 뭔지 알 수 있겠습니까? 몰라요. 코끼리인지. 그래서 다리도 만져보고 이렇게 코도 만져보고 이렇게 몸도 만져보고 다 만져봐야 아 이게 코끼리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죠.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현재 일어난 이 시점에 이 단편만 이렇게 만져가지고 이게 어떻다 저떻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은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지켜봐야 되고 그리고 나의 운명 즉 숙명의 흐름에 흘러가 봐야 된다. 그래야 결론적으로 나중에 알 수 있는 거지 지금 이렇다 저렇다 가타부타 결론 내는 것은 경솔한 것이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다 라는 결론에 이제 도달하게 된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저도 그래서 그 환경들이 일어났었던 겁니다. 저는 일로 가면 안 됐었거든요. 일로 가게 되면 제가 진리를 찾는 환경을 일으킬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생각을 하면 저는 튕겨서 일로 다시 갔기 때문에 제가 진리를 찾을 수밖에 없는 찾아야 되는 찾을 수 있는 환경이 저에게 이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거죠. 어쨌든 자, 이 환경을 딱 살면서 자, 이 필연을 이제 만나게 되죠. 자, 연락이 왔죠. 그렇게 해서 이제 만나러 제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저는 이 친구를 만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편견이 있었습니다. 아니 무슨 여자가 무슨 세차 동호회 혼자 가가지고 뻔하지 뭐 남자 만나고 이렇게 하려고 간 거겠지라는 생각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번 본 그리고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이 남자를 소개시켜 준다는데 뭐 덜썩 나온다. 아이고 저것도 정상은 아닐 거야. 뭐 이런 생각을 일단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이제 이것을 물어봐야 되겠다. 이제 이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었죠. 커피 한 잔을 하자고 하니까 이제 만나러 나갔죠. 저는 좀 직설적이거든요. 제가 궁금한 게 있으면 대놓고 그대로 그냥 바로 물어보는 성격입니다. 이 사람한테도 이제 처음 바로 만나자마자는 안 물어봤죠. 저도 뭐 예의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뭐 인사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만나게 된 계기를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물어봤는데 결론적으로 내용이 뭐였냐면 인생 첫 차를 사게 됐대요. 인생 첫 차를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이제 사게 됐는데 그 차를 좀 아껴주고 싶어서 새 차를 좀 하고 싶은데 첫 차를 사다 보니까 새 차를 할 줄 몰라서 정말로 새 차를 공부하고 배우려고 세차 동호회에 가입을 했는데 뭐 하라는 세차는 안 하고 엉뚱하게 앉아가지고 커피 마시면서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본인은 그 얘기에 끼지 않고 혼자 가만히 앉아서 커피만 마시다가 집에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차를 안 하길래 그 두 번 다시 동호회에 안 나갔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질문을 하니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면 한 번 본 사람이 그것도 연락처도 모르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소개를 시켜주겠다고 하는지 그게 궁금해서 호기심에 나와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봤는데 한 번 꼭 더 보고 싶어서 이렇게 연락을 이제 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어쨌든 뭐 제 입장에서는 뭐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좋은 쪽으로 생각해주고 좋아해주면 그건 고마운 거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합니다. 대화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이 친구의 환경이 단란한 화목한 과정에서 사랑 많이 받고 자란 이 친구였죠. 저랑은 좀 많이 달랐습니다. 이제 어떤 경험치, 인생 경험치가 또 저랑 또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는 이제 혼자서 뭐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뭐 말 그대로 막 똥밭에도 굴러보고 이러면서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든 상태였고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하긴 좀 안 맞죠. 어쨌든 뭐 30대 초중반이었으니까. 이 친구는 정말로 반듯하게 삐뚤어지지 않고 정석의 길을 이렇게 반듯하게 걸어온 친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저랑 결이 많이 좀 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때 현재 환경 자체가 이 친구는 뭐 집도 좋은 데 살았고요. 들어보니까 돈도 뭐 넉넉하게 많이 좀 있는 것 같고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사업하다 문제가 터져가지고 당장 그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저희 집안도 뭐 제가 돈을 벌지 않으면은 뭐 결혼도 할 수 없는 뭐 결혼은 꿈도 꾸지 못하는 저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결혼도 내가 성공해서 돈 벌어갖고 해야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결혼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해보질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유가 없었습니다. 여유가. 결혼도 뭐 결혼 자금이 있고 결혼하면 집도 사야 되고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결혼할 돈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결혼을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당장 뭐 어머니 부양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저를 어떤 그런 쪽으로 미래에 대해서 저를 계획은 전혀 못 잡았습니다. 그냥 모든 생각이 성공해야지. 이 사업을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 외에는 뭐 다른 방법이 없다. 뭐 이 생각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 사업마저도 문제가 터져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 친구는 결이 또 많이 다른 게
우리가 이제 연애를 살아가면서 하는데 연애를 하는 것과 거리가 좀 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애를 뭐 몇 번 해봤냐 물어보니까 대학교 때 딱 한 번 해봤다더라고요. 잠깐 그것도. 3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남자를 대학생 때 잠깐 한 번 만나봤다는 게 전부라는 거죠. 그리고 뭐 여중 나오고 여고 나오니까 뭐 남자를 만날 일이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선을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선을 되게 이제 많이 보게 이제 보내신답니다. 이제 시집 갈 때가 되노니까 선자리를 많이 나갔답니다.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전문직 종사자들, 뭐 의사, 변호사들, 뭐 이렇게 전문직 종사자를 비롯해가지고 집안 괜찮은 사람들 되게 많이 봤는데 첫날 보고 잠깐 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그 다음날 안 나갔대요. 그래서 부모님이 되게 이제 까탈스럽다고 이제 본인 욕 들어먹고 스트레스 받고 있는 환경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와중에 너무 이제 제가 괜찮아 보여가지고 꼭 이렇게 만나보고 싶어서 이렇게 커피 마시라고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저는 좀 고맙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이 사람이 괜찮고 너무 반듯하고 그 다음에 당연하겠죠. 사랑하는 가정에서 부모님한테 사랑 잘 받고 자라는 사람들 있죠. 딱 특성이 있거든요. 저랑은 결이 많이 다르단 말이죠. 저는 뭐 이렇게 아버님도 안 계시고 그리고 어머님도 이제 뭐 파산해가지고 집에 계시고 그리고 뭐 기댈 데도 없고 뭐 이렇게 사랑을 받았다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지금 기준에서 보면 어쨌든 그 당시 때 제 기준에서는 나는 사랑도 좀 받지 못했고 나 스스로 막 일어나야 되는 이런 좀 열악한 환경인데 이 사람은 참 좋은 환경에서 복이 많은 사람인갑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떠나서 이 사람이 이성적으로 호감이 더 이상 일어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인간적으로 정말 예의도 바르고 괜찮고 모든 부분이 나보다 나은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조건이 나보다 낫다라고 해서 이성적인 그러니까 사랑하는 감정이 일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하는 감정은 나보다 조건이 약해도 일어나고 나보다 조건이 높아도 일어나는 거거든요. 감정은 조건에 따라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이성적인 호감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데 이 감정이 보면 볼수록 더 안 일어나고 추가적으로 이 감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이제 하루는 뭐 이렇게 데이트라고 하죠. 남녀가 만나니까. 하루는 이제 좀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있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디냐 했더니 좀 교외에 있는데 뭐 가보면 안다고 같이 좀 갑시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는데 꽃 있죠. 꽃 화분 도자기를 갖다가 빚어가지고 만들어서 뭐 이름 새겨가지고 하는 뭐 그런 거예요. 그런 체험을 저는 태어나서 처음 해봤거든요. 저는 그 당시 때 이제 막 운동하고 좀 라이프 스타일이 달랐던 것 같아요. 이 친구는 좀 차분하고 조용하고 이랬고, 저는 좀 뭔가 활동적인 어떤 취미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가가지고 막 그 도자기 굽는다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제 입장에서 지엽겠습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특히 연애 초창기 때, 연애 초기 시기에는 사실 그 사람하고 뭘 해도 좋은 거거든요. 솔직히 뭐 저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어디 뭐 쭈쭈바 빨아먹어도 행복하지 않습니까? 사랑을 시작하는 처음 단계 때는 뭘 해도 상관없거든요. 우주 세상이 막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같은 그런 기분이거든요. 인간이 사랑에 빠지면 눈과 귀가 멀어지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감정도 없고 이성에 대한 호감마저 점점 줄어들고 있으니까 그 시간이 정말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재미 자체가 없는 거예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번, 3번 정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이제 일어나냐면, 정말 사람은 괜찮은데, 정말 괜찮은데, 내하고 이렇게 연인 관계나 또는 뭐 이렇게 그 관계를 발전할 수 있는 관계는 아닌 것 같아. 정말 사람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 얘기를 내가 최대한 빨리 해주는 게 서로한테 좋은 거다.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 생각을 이제 하려고 할 때 이제 누가 개입을 하냐. 그 형님이 이렇게 개입을 딱 합니다. 그 형님이 이제 그 상태, 그 상황을 설명을 했죠. 형님 연락이 와서 이제 뭐 커피를 마시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 잘 됐네. 야, 니 있잖아. 만약에 그 친구랑 뭐 커피를 마시거나 또는 뭐 맛있는 게 먹고 싶거나 하면 무조건 형님한테 연락을 해라. 내가 모든 거를 뒤로 제치고 나가서 내가 형님 남는 게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가 다 살 테니까 형님을 불러라. 이렇게 이 정도로 형님이 저한테 개입을 하셨고, 그리고 하루에 평균적으로 1시간에서 2시간 사이를
통화를 일주일에 두세 번을 무조건 하게 됩니다. 그 시기부터. 이것도 정말 신기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분은 결혼을 성사시키고 일본으로 떠나버립니다. 저랑 인연이 끊겨버리거든요. 이것도 필연이 형성되는 조건 중에 이제 한 가지입니다. 필연은 모든 조건이 딱 맞게끔 착착 아구가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내가 선택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죠. 지금 되돌아보면 다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내가 뭐 이래야지 저래야지 저 스스로 착각을 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그 형님이랑 통화를 하는데 1시간, 2시간씩 어떤 내용의 얘기를 하냐면 그 형님이 당시 때 이제 제가 사는 동네에서 한 20분 정도 거리에 떨어진 데 사시는데 되게 이제 비싼 동네 사셨어요. 집도 되게 비싼 그런 데 사셨는데 하루는 통화를 하시면서 야, 누구야? 형님은 진짜로 아침에 마누라가 이렇게 야채 주스를 태워주는데 와 이거 진짜 이 안에 독 넣어갖고 이거 죽이는 거 아닌가 맨날 의심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마신다 알겠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가 이런 얘기가 뭐 웃자고 이렇게 농담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듣다 보니까 농담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보니까 그런 거죠. 재산이 있는데 이제 사업을 하신 분이셨거든요. 그리고 아버님으로 또 재산을 물려받으신대요. 받으시는데 보통 이제 부부가 한쪽이 죽으면은 한쪽이 재산을 다 들고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 이 재산을 이제 형수라고 해야 되나요? 이제 그분이 다 들고 가려고 하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절대로 이 꼴은 내가 못 봐서 나는 조만간에 이거 이혼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형도 30년 부부 생활 해봤지만 내 마누라도 진짜 젊을 때 이쁘고 이랬는데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네가 말하는 그 사랑이라는 거 그거 나이 들면 아무짝에 쓸모없다. 너는 형님 말 진짜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 얘기를 1시간, 2시간씩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반문을 하죠. 형님 그럼 무슨 말씀인지 다 이해가 되는데 저도 뭐 총각이고 결혼 한 번도 안 해봤고 저도 사랑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이렇게 결혼해서 살고 싶은데 이게 뭐 사랑도 없이 사랑해도 뭐 힘든 게 결혼이라는데 사랑도 없이 결혼해고 어째 삽니까 사람이 계속 전에 따지죠. 이해가 안 되니까. 왜냐면 뭐 이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해야지 저는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형님은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절대로 헤어지면 안 된다. 너는 무조건 그 친구랑 결혼을 해야 된다. 막 얘기를 이제 계속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란이 오죠.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형님이 계속 이렇게 하니까는 미안해가지고 헤어지자 말도 못하겠고 손과 발이 꽉꽉 묶여 있는 것처럼 일단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상황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에 문제가 있는 환경을 설명을 드렸죠. 이미 작업이 됐던 겁니다. 이 필연을 만나기 위해서. 1금융권, 2금융권, 3금융권, 4금융까지 대출을 받았습니다. 자, 이 대출을 받은 원금을 갚아야 되는 날짜가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원금을 갚지 않으면 이제 저는 파산을 하고 신용불량자가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자, 제가 이 상황에 뭐 이 친구랑 뭐 연애를 깊게 할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불가능하겠죠. 그리고 이 친구가 한 3번 정도 만날 때부터 결혼 얘기를 꺼내는 겁니다. 결혼을 하고 싶다, 결혼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꺼냈는데 제가 이 얘기를 유심히 들어보면 나랑 그 결혼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좀 깊게 하고 진행을 해보자라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저는 결혼할 상황도 아니었고 결혼할 자금도 없었고 결혼할 여유도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결혼하고 싶은 이성적인 호감 자체가 아예 없었기 때문에 생각 자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이제 돈까지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했죠. 자, 이러고 있는데 하루는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그렇게 좋은 선자리를 보고도 다 태자를 놓은 애가 도대체 뭐가 좋아서 그렇게 매일같이 데이트하러 나가는지 궁금하다고 부모님께서 궁금하시다고 한번 보고 싶다고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저를 보고 싶다고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부담이 확 되죠. 느끼는 뉘앙스가 단순히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아니라 이제 결혼을 할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보고자 하시는 거니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전혀 환경이 안 돼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솔직하게 저의 상황을 다 설명을 하자 얘기를 하자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혹시 소주 한잔 합시다. 술 한잔 합시다. 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만났습니다. 만나가지고 저희 상황을 다 얘기를 했어요. 사람 환경 좀 간단하게. 그 다음에 지금 빚잔치 하고 있다. 이 사업이 지금 문제가 많다. 그리고 결혼할 자금도 없고 준비도 전혀 안 돼 있다.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당신에 대한 이성적 호감이 이렇다 저렇다를 솔직하게 다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이 사람을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싹 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상식적으로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그래 진심으로 얘기를 해줘서 고맙다, 집에 가서 생각을 해보겠다 하고 연락을 끊을 겁니다. 보통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딱 했는데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그 이성적인 호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내가 그것을 보완하고 고치겠다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일단 그 부분은 노력을 뭐가 됐든 제가 할게요 이러는 겁니다. 일단 그렇게 말하는 걸 제가 안 된다 할 수가 없어서 일단 알겠다 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돈 문제였죠. 사업 문제. 그 문제를 듣고 나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 돈 문제가 당장 어떻게 얼마나 처리를 해야 되는 문제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액수가 아니다. 그 당시 때 제가 당장 갚아야 될 돈이 수천만 원이었습니다. 수백 단위가 아니라 수천 단위였고, 지금 뭐 15년, 6년 전이었기 때문에 지금 돈의 액수로 환산을 해보면 뭐 억 단위가 되는 거겠죠. 지금 집값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지금 5억 하는 집값이 그때 당시에는 뭐 1억 5천 이렇게 쓸 시기였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돈의 개념이 지금 많이 바뀌었단 말이죠. 어쨌든 수천만 원 단위를 제가 구할 때도 없고 빌릴 때도 없었고 작은 단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뭐 섣불리 얘기할 단위도 아니었습니다. 생각도 안 했고요. 그리고 저는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돈을 빌려본 적도 없고 빌려준 적도 없습니다. 저는 성격이 자존심이 되게 세가지고 돈을 빌린다라는 말을 잘 꺼내지를 못합니다. 저는 성격 자체가. 그래서 그냥 어차피 해결도 안 될 거 액수를 툭 하고 던져버렸어요. 이 정도 되는 돈이다 이렇게 던졌어요. 참 희한하죠. 희한한 게 그 돈을 제가 빌려드릴게요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딱 하는데 제가 딱 그 말을 듣고, 이건 고마운 걸 떠나서 이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가 속된 말로 무슨 약을 먹었나? 왜 이러지? 얘가 좀 정신이 약간 나갔나? 너무 내가 좋아서 정신이 약간 나갔나? 좀 이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뭐 사기꾼도 아니고 나를 좋아하는 그 감정을 이용해가지고 돈을 빌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물어봤죠. 제정신이냐? 아니 나를 안지 얼마나 됐다고 그 큰 돈을 나에게 빌려준다고 하냐? 네 제정신으로 지금 하는 말이냐 하니까, 저 제정신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내한테 돈을 빌려주는데 하니까, 그냥 믿음이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언제 봤다고 믿음이 가는데 하니까, 뭐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믿음이 가요. 뭐 이게 결론이에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연이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따지고 해석을 할 수 있는 어떤 환경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이 스토리 다 끝나고 나서 통찰해 드리겠지만, 이 필연의 인연은 제가 자식의 연을 낳게 하고 서로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줍니다. 이 필연이. 그리고 저는 진리를 찾기 위해서 다시 이 환경에서 벗어나야 되는 환경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뭐 이혼, 결혼이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다시 진리를 찾아야 되는 환경이 이제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고, 이 환경이 일어나기 위해서 이 필연이 먼저 이 환경들이 조성이 되었던 겁니다. 나에게 딱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그런데 저는 사랑하는 사람,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거 말씀드렸죠. 나에게 필요한 조건은 이건데 내가 좋아하는 게 이거였다. 그래서 이때부터 감정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고맙죠. 당연히 고맙고 당연히 환경이 이해가 안 되는데, 동시에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되게 억울했습니다. 왜 열심히 했던 사업이 문제가 생기며, 왜 이런 돈을 빌려야 되는 환경이 나는 일어나며,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고 나에게는 선택권이 없지, 왜 내가 저 돈을 받아야만 되는 환경이 일어나며 저 돈으로 왜 난 이 사업을 이렇게 유지를 해야 되지, 이제 화가 나는 겁니다. 이게 화가 나니까 빌리는 것 자체가 고맙고 이런 개념이 이제 아니었던, 어쨌든 화가 계속 나고 억울했죠. 자, 이럴 때 이 형님한테 물어보면은 대답은 항상 동일했어요. 니 무조건 그 돈 받고 빌리고 결혼해야 된다. 니 절대로 그런 사람 두 번 다시 못 만난다. 형님 말 안 들으면 니 큰일 난다 나중에. 이 말을 이제 계속 이렇게 들으니까 이제 뭐지, 이제 혼란이 계속 오죠. 그렇죠. 어쨌든 저에게는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돈을 당장 내일 모레 내야 되는데 회사는 이제 날라게 생겼으니까. 자, 회사가 날아간다라는 것은 저는 제 인생이 송두리째 뽑히는 거였거든요. 저는 제 인생에서 그 당시 때는 사업이 전부였습니다. 이 사업이 망하는 날 난 죽어버리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 어떻습니까? 이제 돈을 빌렸기 때문에 족쇄가 하나 딱 채워진 거죠. 미안하죠, 이제. 미안하기 때문에 당장 헤어지지도 못하죠, 이제. 자, 이렇게 이 관계에서 이 친구가 어쨌든 부모님이 한번 뵙자고 하시니까 부모님 한번 뵀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가 호감이 안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죠.
오빠가 좋아하는 호감 스타일을 얘기를 하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기를 했어요. 난 이런 거 좋아하고 저런 거 좋아하고. 그거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다음날 바로 다 교정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는 운동을 좋아한다. 운동을 같이 합시다. 자전거를 사러 갑시다. 자전거를 다음날 삽니다. 나는 스키를 탄다. 스키를 같이 탑시다. 스키 장비를 다 사요. 이렇게 뭔가를 한마디를 하면 이걸 다 맞추는 겁니다. 물론 이게 나중에는 다 없어져요. 나중에는 다 없어져서 부딪힘이 엄청 생깁니다. 이 부딪힘도 나중에 내가 이 길로 가야 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고, 필연은 같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묶여야 되기 때문에 다 맞추는 겁니다. 저는 이 다 맞춰져서 저는 이 관계가 지속돼서 잘 될 줄 착각을 했죠. 그 당시 때는 몰랐으니까. 어쨌든 이렇게 다 맞추니까 제가 의의도 없고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좋아하고 저런 걸 싫어하면 다음날 그걸 다 교정해서 오는 겁니다. 어떤 옷 입는 스타일 이런 게 좋아하면 그 옷을 사가지고 입고 오는 겁니다. 이런데 제가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할 수가 없죠. 자, 이렇게 관계가 좀 급진적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가까워지면서 결국에는 제가 부모님을 만나 뵙게 됩니다. 그 부모님의 인사를 드리는 그 시점부터 결혼이라는 어떤 시작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을 되고, 저는 이 가족을 만나면서 더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서게 됩니다. 자, 이 얘기는 제가 이제 4번째 시간에 좀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론도 좀 길었고, 그리고 이제 이 스토리를 재미있어 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뭐 이제 궁금해요. 뭐 빨리 해주세요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 스토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스토리가 일어날 때 유기적으로 인연법으로 연결된 연기법입니다. 서로 의지에서 물려있는 이 현재 시점, 과거, 미래 모든 시간이 서로 물려있는 것들을 통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요 얘기하다가 설명하고 저 얘기하다가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 좀 양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렇게 이제 저는 이 필연적인 만남의 결혼의 숙명이죠. 그 운명의 파도 휩쓸려서 훅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뭐 그 당시 때 돈 문제 이런 것들이 저는 결혼을 하면서 다 해결돼 버립니다. 한 방에. 저는 이렇게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계속적으로 일어나기 시작을 하면서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부터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 내가 진리를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드렸죠. 부모님 10,000원을 주시면서 요 사온네, 요거를 이제 각성을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망각했던 것들을 내 이제 가야 되겠다 했던 시점이 시작이 됐던 겁니다. 무의식적으로 영이 이제 발동을 걸었던 거죠. 이건 뭐지? 왜 논리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환경들이 왜 내 계획이랑 상관없이 자꾸 일어나는 거지? 이 뭐가 있는갑다. 이 보이지 않는 뭐가 있는데 이게 뭔지를 내 이제 반드시 찾고야 말겠다 하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 생각이 결혼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이 된다라는 거죠. 그 생각이 지금까지 지속해서 계속 왔고, 그 시점 이후로부터 엄청나게 많은 필연적 환경들이 저에게 일어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 속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통과 시련과 다양한 환경들을 겪으면서 제가 그 순간순간 수많은 깨달음을 얻으면서 그 인연법 진리를 매 순간 통찰을 이제 하게 됐고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과거에 제가 10대, 20대, 30대 시절까지 혼자 내공을 쌓으면서 혼자 보냈던 시간들, 뭐 명상을 하고 사색을 했던 모든 그 내공들이 이 길로 들어가면서 가지고 있던 잠재 능력을 여기다가 엄청나게 끊임없이 발휘를 하게 됐었던 겁니다. 자, 어쨌든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좀 길었습니다. 서론이 좀 길었고 다음 시간 연결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영상 시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지금까지 도시열반의 슈퍼해머였습니다. 모든 분들 다음 시간까지 평온하시기 바랍니다.